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은 모두를 감쪽같이 속인 기막힌 며느리에 대한 사연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청도에서 평생 농사만 짓다가 올라온 76된 할멈입니다.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눈이 침침한 저 같은 노인네도 핸드폰에다 대고 말만 하면 글이 써지대요. 참 신기하기도 하지. 사실 제가 이 나이 먹고 남들 다 듣는 사연 채널에다가 집안 망신을 시키려니 밤잠을 좀 설쳤습니다. 근데요, 제가 겪은 이 기가 막힌 일은 혼자만 알기엔 너무 억울하고 또 다른 분들도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 용기를 냈습니다. 사람 탈을 쓰고 어찌 그럴 수 있는지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우리 영호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저는 핏덩이 같은 아들내미 하나 등에 업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배운 거라곤 흙 파먹는 재주밖에 없지만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뭐라도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시작한 게 재래시장 구석탱이에서 나물 무치고 김치 담갑하는 반찬 장사였습니다. 아이고, 그때 고생한 거 생각하면 지금도 뼈마디가 다 쑤십니다. 여름에는 팔이 쫓아가며 신내나는 앞치마를 하루에도 몇 번씩 빨아 입었는지 모릅니다. 겨울은 또 어땠는지 아십니까? 고무장갑 안으로 스며드는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이 꽁꽁 얼어붙으면 시뻘건 연탄불에 곱은 손을 녹여가며 팔을 다듬고 배추를 절였어요.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시장통 셔터를 올렸습니다. 칼질하다가 손이 얼어서 내 살을 베는 줄도 모르고 피를 철철 흘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밴드 하나 사붙일 돈도 아끼자고 그냥 된장 푹푹 발라 헝겊으로 동여매고는 다시 마늘을 깠습니다. 가끔은 몸살이 나서 일어날 기운도 없었는데 옆에서 새근새근 자는 아들내미 얼굴을 보면 그냥 누워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남들 다 자는 시간에 도마 소리 내면서 속으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 새끼는 절대 나처럼 손에 흙 안 묻히겠다 다짐하면서 내 손가락은 다 문드러져도 우리 영호 손만큼은 귀하게 펜때만 잡게 키우겠다. 그 생각 하나로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우리 영호가 고등학교 다닐 때였나 봅니다. 하루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우산도 없이 장사하는 어미가 걱정이 됐는지 이 녀석이 교복도 안 갈아입고 시장 바닥으로 뛰어왔더라고요. 엄마, 비 오는데 왜 안 들어가고 고생이야. 빨리 짐 싸. 들어가게. 아이고, 이 미친놈아. 넌 공부해야 할 놈이 여길 왜 와? 네 친구들이라도 보면 어쩌려고 그래. 비린내 난다. 얼른 썩 가라. 제가 그 막 소리를 지르며 등짝을 철썩철썩 때리는데도 그 녀석은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을 뚝뚝 흘리면서 끝까지 무거운 짐수레를 밀어주더라고요. 그날 밤 좁은 단칸방에서 골아떨어진 녀석의 까칠한 얼굴을 쓰다듬으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목숨 다 바쳐서라도 내 새끼 구김살 없이 번듯하게 키워내겠다고 말입니다. 다행히 우리 영호가 참 착했어요. 엇나가지도 않고 공부도 제법 잘해서 대학까지 무사히 마치고 번듯한 건설회사 현장 소장이 됐거든요. 엄마, 나 첫 월급 탔어. 이거 엄마 내복 샀으니까 올겨울엔 따뜻하게 입어. 이제 고생 끝이야. 내가 엄마 호강시켜줄게. 첫 월급 타서 뻘건 내복을 사들고 온 날 저를 꽉 끌어안고 엉엉 울던 우리 아들. 세상에. 그때 흘린 눈물이 그동안 고생했던 걸 싹 씻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동네 사람들도 다들 저보고 자식 농사 하나는 기가 막히게 지었다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렇게 10원 한 장 안 쓰고 모은 돈으로 서울 변두리의 작지만 마당 있는 2층짜리 낡은 단독 주택
옷도 하나 샀어요. 내 이름 석자 적힌 집문서를 품에 안고 그날 밤 얼마나 통곡했는지 모릅니다. 늙고 병들어서 이제 시장 바닥에 쪼그려 앉지도 못할 만큼 무릎 연골이 다 닳아버렸고 허리도 기역자로 굽었지만 괜찮았습니다. 대출금 갚느라 평생 고기 반찬 한 번 마음 편히 못 먹었어도 이제 집 한 채 덜렁 남으면 우리 아들놈 나중에 장가 갈 때 번듯하게 기둥 하나는 세워주겠구나 싶어 가슴이 다 든든했거든요. 우리 아들이 39이 되도록 제대로 된 연애 한 번 못 해보고 건설 현장에서 먼지 마시며 일만 했거든요. 엄마 고생한 거 다 안다고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까지 아껴가며 알뜰살뜰 살던 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착하고 우직하던 놈이 어느 날 갑자기 혼이 쑥 빠져서는 여자를 데려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나 드디어 장가 갈 거야. 진짜 참하고 천사 같은 사람이야. 예쁜 꽃집 하거든? 엄마도 딱 보면 쏙 마음에 들걸? 아이고, 우리 아들이 그리 좋다는데 낸들 안 좋겠니? 그래, 언제 한번 데려와 봐라. 엄마가 갈비찜 맛있게 해놓고 기다리마. 그 말이 제 무덤을 파는 소리인 줄도 모르고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지 뭡니까. 며칠 뒤 아주 화사한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커다란 꽃다발을 든 여자가 우리 집 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뽀얗고 어찌나 방실방실 웃으며 싹싹하게 굴던지 그 가식적인 여우짓 뒤에 얼마나 시커먼 구렁이가 꽈리를 틀고 있는지 눈이 침침한 늙은 어미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지독하게 품어낸 내 모정이 그 요물 같은 여자 손에 산산조각이 날 거라는 걸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날 우리 집 대문을 열고 들어오던 그 요물의 첫인상은 아주 기가 막히게 참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하늘하늘한 원피스를 입고 왔는지 정말 천사가 따로 없었거든요. 손에는 지 얼굴보다 더 큰 꽃다발을 들고 배시시 웃으면서 들어오는데 제 눈이 다 부셨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영호 오빠랑 만나는 수진이라고 해요. 목소리는 또 어찌나 꾀꼬리같이 곱던지 우리 곰살 맞은 아들이 홀딱 반할만도 하더라고요. 저는 앞치마에 젖은 손을 쓱쓱 닦으며 버선발로 마중을 나갔어요. 아이고, 어서 와요. 누추한 곳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지? 우리 아들이 하도 자랑을 해서 내가 목이 빠지게 기다렸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집이 참 정겹고 따뜻하네요. 이거 제가 운영하는 꽃집에서 제일 예쁜 꽃들로 골라왔어요. 어머님 제가 앞으로 이 꽃처럼 예쁘게 모실게요. 세상에, 요즘 젊은 처자들 중에 시어머니 모시겠다는 말을 저렇게 선뜻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 말에 아주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렸지 뭡니까? 우리 아들이 참 복도 많다 싶어서 눈물이 다 핑 돌 지경이었습니다. 그날 며느리 처음 온다고 새벽부터 시장 바닥을 다 뒤져서 제일 비싼 암소갈비를 끊어왔거든요. 정성껏 핏물 빼고 밤대추 팍팍 넣어가지고 윤기 자르르 흐르게 갈비찜을 해놨죠. 상다리가 부러지게 한 상을 차려놓고 며느리 손가락에 고기 반찬을 척척 올려줬습니다.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 많이 먹고 우리 아들이랑 사이좋게 지내요. 어머, 어머님, 솜씨가 어쩜 이렇게 좋으세요? 저 진짜 감동했어요. 오빠, 나 매일 어머님 밥 먹고 싶어. 그치? 우리 엄마 반찬 가게 하실 때 손맛 알아줬어. 엄마, 수진이가 혼자 자라서 집밥을 진짜 좋아해. 그때는 그 말이 어찌나 짠하고 예쁘게 들리던지요. 부모 없이 혼자 꽃집 하면서 열심히 살았다는 아들 말에 제 젊은 시절 고생하던 게 겹쳐 보여서 더 마음이 쓰였습니다. 내가 진짜 친정엄마처럼 품어줘야겠다 싶었죠.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죠. 그렇게 방실방실 웃으며 밥을 먹던 며느리가 제 눈치를 살살 보더니 한숨을 푹 내쉬는 겁니다. 오빠, 나 어떡하지?
사실 아까 꽃집 건물주한테 연락이 왔는데 왜? 무슨 일 있어? 월세 또 올린대? 음. 갑자기 보증금도 올려달라고 하고 나 그동안 번 돈 다 꽃집에 투자해서 모아두는 게 하나도 없거든? 아무래도 우리 결혼은 나중으로 미뤄야 할까 봐. 며느리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뚝뚝 흘릴 것처럼 눈시울을 붉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던 우리 아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며느리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미루긴 왜 미뤄? 내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넌 아무 걱정하지 마. 그때 며느리 입꼬리가 싹 올라가는 걸 제가 똑똑히 봤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늙은 어미는 눈이 침침해서 그 여우 같은 미소를 보지 못하고 그저 가여운 마음만 들었어요. 밥을 다 먹고 과일 깎아 내오는데 며느리가 화장실 간다며 슬며시 일어났거든요. 근데 화장실 문을 닫고 들어가서는 한참을 안 나오는 겁니다. 걱정이 돼서 문 앞을 서성이는데 안에서 누군가랑 통화하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리더라고요. 아, 짜증나. 밥에서 무슨 노인네 냄새가 난다니까? 억지로 넘기느라 토하는 줄 알았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못 들은 거겠지. 내가 늙어서 귀가 먹었나 보네. 혼자 고개를 저었거든요. 잠시 후 화장실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다시 천사 같은 얼굴로 방긋방긋 웃으며 나오더라고요. 어머님, 화장실이 옛날식이라 정겹네요. 제 향수 살짝 뿌려뒀어요. 집안 구석에서 진동하는 독한 향수 냄새에 머리가 다 지끈거렸지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우리 아들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짝을 데려왔는데 내가 꼭 참아야지 싶었거든요. 그날 며느리가 돌아가고 나서 아들이 제 옆에 바짝 붙어 앉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떼더라고요. 엄마, 수진이 참 괜찮지? 나 수진이 놓치면 평생 장가 못 갈 것 같아. 그려? 싹싹하니 이쁘더만. 부모도 없다는데 네가 잘 품어주고 아껴줘라. 근데 엄마, 수진이가 어릴 때부터 남의 집 새빵살이만 해서 자기 집 없는 거에 한이 맺혀 있는데 자기는 죽어도 빌라나 낡은 주택은 싫다고 무조건 신축 아파트 전세에서 시작하고 싶다는데 아들의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평생 파다듬고 마늘 까서 간신히 마련한 이 낡은 주택 말고는 가진 게 쥐뿔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새 아파트 전세라니요. 그게 무슨 몇만 원짜리 장난감도 아니고 땅 파면 나오는 돈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제 입에서 안 된다는 말이 차마 나오질 않았습니다. 내 새끼 평생 소원이라는데 어미가 되어서 모른 척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그날 밤 저는 장롱 깊숙이 숨겨둔 집문서를 꺼내 들고 밤새도록 쓰다듬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게 우리 모자에 목을 조르는 썩은 동아줄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꺼낸 집문서를 끌어안고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이 집이 어떤 집입니까? 내 청춘, 내 뼈와 살을 갈아 넣어 시장통에서 억척같이 벌어 산 제 피 같은 재산이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파 다듬고 마늘 까며 10원, 20원 모은 돈으로 산 내 인생의 유일한 훈장 같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영호가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하니 제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며칠 뒤 아들이 흙먼지 묻은 작업복도 안 갈아입고 퇴근하자마자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더라고요. 엄마, 나 진짜 수진이 없으면 안 돼. 걔가 번듯한 신축 전세 아니면 파혼하겠대. 내가 평생 갚을게, 엄마. 이 집 담보로 대출 좀만 받아줘. 나 현장 소장이잖아. 금방 갚을 수 있어. 다 큰 아들놈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는데 어느 부모가 그 꼴을 보고 모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이 등신아. 여자가 널 진심으로 좋아하면 단칸방에서라도 시작해야지.
무슨 놈의 신축 전세 타령이야. 제가 모진 소리를 뱉으면서도 속으로는 피눈물이 났습니다. 다음날 며느리가 될 수진이가 우리 집으로 불쑥 찾아왔더라고요. 어김없이 화사한 옷을 입고 왔는데 표정은 세상 다 산 사람처럼 우울한 척 연기를 했습니다. 어머님, 오빠한테 얘기 들으셨죠? 저 오빠 정말 사랑하는데 도저히 낡은 집에서는 못 살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곰팡이 피는 반지하에서 크다 보니까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낡은 화장실만 봐도 숨이 막히고 병이 날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영호가 모아둔 돈으로 작은 전세 구하고 조금씩 넓혀가면서 살면 안 되겠니? 제 간절한 부탁에 며느리의 눈빛이 순간 싸늘하게 변하더라고요. 진짜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얼음장같이 서늘한 그 눈빛을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불쌍한 표정을 짓더니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며 훌쩍거리더군요. 오빠가 저를 위해 그 정도도 못 해주면 이 결혼 없던 일로 할게요. 어머님 건강하세요. 그 여우 같은 기집애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려고 하니까 우리 아들놈이 사색이 돼버린 겁니다. 수진아, 안 돼. 제발 가지 마. 엄마, 제발 나 좀 살려줘. 나 장가 좀 가자.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우는 아들놈을 보니 제 눈도 핑 돌고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그래, 내가 무덤에 집문서 싸들고 갈 것도 아니고 내 새끼 평생 소원이라는데 까짓거 내 이름표 달린 집 껍데기가 무슨 소용이나 싶었죠. 결국 저는 며칠 뒤에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아들과 함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수북한 대출 서류를 내미는데 제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덜덜 떨리더라고요. 평생 빚 한 번 안 지고 떳떳하게 살아온 내 인생이 순식간에 빚더미에 올라앉는 순간이었습니다. 빨간 인감도장을 찍는 제 쭈글쭈글한 손목을 아들이 꽉 잡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진짜 고마워. 내가 수진이랑 알콩달콩 잘 살면서 진짜 호강시켜줄게. 대출금도 내가 꼬박꼬박 다 갚을 거야, 엄마.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억지로 쓴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 너희 둘이 잘 살면 어미는 바랄 게 없다. 내 걱정은 말고 잘 살아라. 그렇게 제 낡은 주택을 담보로 떡하니 대출을 받아서 며느리가 원하던 그 번득한 신축 빌라 전세금을 마련해 줬습니다. 돈이 입금되자마자 며느리는 언제 울었냐는 듯 좋아서 입이 귀에 걸렸고 2달 뒤에 성대하게 결혼식도 올렸어요. 결혼식장에서 천사처럼 하얀 드레스를 입고 빵긋빵긋 웃는 며느리를 보며 저도 덩달아 짐을 덜었구나 착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집까지 다 해줬으니 저한테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잘할 줄 알았던 겁니다. 제가 빚더미에 앉아 끙끙대는 동안 그 요물이 어떤 시커먼 속내를 품고 있었는지 그때는 알 턱이 없었죠. 차라리 그 인간 도장을 제 입에 쑤셔넣고 삼켜버렸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원하던 집을 손에 쥐고 법적으로 완벽한 부부가 되자마자 며느리의 태도는 180도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2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빚더미에 앉아 이자가 꼬박꼬박 빠져나가도 우리 아들이 새 집에서 행복하게 산다니 그거 하나로 버티고 있었거든요. 하루는 시장에서 제일 좋은 전복이랑 꽃게를 좀 샀습니다. 우리 영호가 어릴 때부터 게장이라고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놈이었거든요. 새색시랑 둘이 맞벌이 하느라 밥이나 제대로 챙겨 먹는지 걱정도 되고 며느리도 일하랴 살림하랴 고생할 텐데 반찬이라도 넉넉히 해다 주면 좋아하겠지 싶었죠. 전복은 솔로 박박 문질러 씻어서 부드럽게 장조림을 하고 꽃게는 간장 달여 붓고
사흘을 꼬박 정성 들여 담갔습니다. 거기다 우리 며느리 좋아한다는 명란젓도 참기름 듬뿍 쳐서 무치고 파김치도 아주 맛깔나게 담가서 무거운 반찬통을 양손에 바리바리 싸들고 길을 나섰습니다. 아들내미 사는 그 으리으리한 신축 빌라 앞에 도착하니까 제 낡은 옷차림이 어쩐지 초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내 새끼 먹일 생각에 가슴이 설레서 무거운 줄도 모르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미리 연락하고 가면 며느리가 청소하랴, 뭐 하랴 신경 쓸까봐 그냥 놀래켜 주려고 깜짝 방문을 한 거였거든요.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고 한참을 서 있는데 안에서는 인기척만 나고 문을 안 열어주는 겁니다. 3번을 연달아 누르니까 그제야 철컥하고 문이 반쯤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문틈 사이로 고개를 내민 며느리의 표정이 세상에 저승사자를 본 것 마냥 확 구겨져서 있는 거 있죠? 어머니? 이 시간에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결혼 전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 그 방실방실 웃던 천사 같은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아주 귀찮은 잡상인 쳐다보듯 위아래로 저를 훑어보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쉬는데 내가 방해했나 보네. 반참 좀 해왔어. 무거워서 그러는데 이것 좀 받아줄래? 제가 낑낑대며 반찬통이 든 커다란 보따리를 내밀었는데 며느리는 문을 활짝 열어주기는커녕 뒷걸음질을 치는 겁니다. 아, 어머님, 저 지금 집안꼴이 엉망이라 들어오시라고 하기가 좀 그런데요. 그리고 냄새, 아유, 무슨 반찬을 이렇게 많이 해오셨어요. 며느리가 코를 킁킁거리며 인상을 팍 찌푸리더라고요.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우리 아들 영호가 부스스한 얼굴로 걸어 나왔어요. 아들 얼굴을 보니 어찌나 반갑던지 제가 환하게 웃으며 불렀죠. 영호야, 엄마 왔다. 너 좋아하는 간장게장 담가서. 그런데 우리 아들 입에서 나온 소리가 제 가슴에 비수를 푹 꽂았습니다. 아, 엄마, 오면 온다고 전화를 하고 와야지. 갑자기 와서 사람을 놀래켜. 수진이 주말에 쉬지도 못하게. 아니, 어미가 자식 집에 반찬 좀 해다 주러 온 게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건가요? 평생 내 손으로 밥 한 끼 제대로 안 차려 먹고 어미가 해주는 반찬만 날름날름 받아먹던 놈이 마누라 치마 속에 쌓이더니 눈빛부터 싹 달라졌더라고요. 오빠, 냄새 어떡해. 나 꽃집에서 종일 향기 맡고 일해서 이런 비린내 엄청 예민한 거 알잖아. 어머님 옷에서도 시장 냄새 나고. 그 여우 같은 요물이 아들 팔짱을 딱 끼고서 코를 틀어막고 징징대는데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 냄새가 나면 얼마나 난다고 유난이여. 영호, 넌 엄마가 짐을 들고 서 있는데 들어오라는 소리도 안 하냐? 엄마, 수진이 냄새 예민한 거 알잖아. 그리고 요즘 우리 집에서 밥도 잘 안 해 먹어. 다 배달시켜 먹지. 반찬통은 그냥 현관에 두고 가. 다음부턴 꼭 전화하고 오고. 그 말을 듣는데 머리 끝까지 피가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평생 냄새나는 앞치마 두르고 내가 누구 때문에 집 한 채마저 빚쟁이한테 잡혀서 달마다 이자 갚느라 등골이 휘고 있는데 반찬통을 현관바닥에 내려놓는 제 두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덜덜 떨렸습니다. 알았다. 냄새나는 어미가 와서 미안하다. 게장 상하기 전에 냉장고에나 잘 넣어둬라.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듯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는데 낡은 셔츠에 굽은 허리, 참 볼품없고 초라한 늙은이 하나가 서 있더라고요. 눈물이 핑 도는 걸 꾹 참고 밖으로 나오니 찬바람이 휑하게 불어서 가슴속까지 시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 집에 발길을 뚝 끊었습니다. 아들놈도 제가 서운해서 간 걸 알 텐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안부 전화 한 통 없더라고요. 가끔 제가 너무 답답해서 전화를 걸면 늘 며느리가 눈치 준다며 바쁘다고 서둘러 끊기 바빴어요. 엄마, 나 지금 운전 중이야. 나중에 전화할게. 전화기 너머로 깔깔거리는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저는 대출이자 메꾸느라 시장통 구석에서 남들 버린 시래기 주워다 국 끓여 먹고 있는데 지들은 내 돈으로 얻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며 외제차 몰고 다니는 꼴이라니요. 한 번은 대출 금리가 올라서 이자가 훌쩍 뛰었길래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호야, 이번 달부터 이 은행 이자가 많이 올라더라. 네가 이자는 다 내준다고 했잖니? 언제쯤 보내줄 수 있냐? 그러자 수화기 너머로 우리 아들이 아주 귀찮아 죽겠다는 듯이 한숨을 푹 내쉬는 겁니다. 엄마, 수진이 꽃집 요즘 장사 안 돼서 적자야. 나도 외벌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자꾸 돈 타령이야? 엄마가 좀 알아서 내면 안 돼? 그렇게 말하곤 뚝 끊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멍하니 뚜뚜거리는 전화기만 바라보며 주저앉고 말았네요. 나는 그냥 들러리였구나. 그 여우 같은 며느리가 원하던 그 번듯한 집을 마련해주기 위한 딱 그 정도의 쓸모밖에 없는 지갑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요물이 자기 목적을 다 달성했으니 이제 나 같은 늙은이는 냄새나고 귀찮은 쓰레기 취급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욕과 서러움은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인연이 찾아오면서 저는 그 며느리의 끔찍하고도 추악한 밑바닥을 똑똑히 보게 되었거든요. 그 여자의 가식적인 껍데기가 벗겨지는 순간 제 평생의 한이 폭발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들한테 전화로 귀찮은 노인네 취급을 받으며 돈 타령이나 한다는 핀잔을 듣고 난 뒤로 제 가슴 속에는 커다란 돌덩이 하나가 얹힌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잠도 안 오고 불 꺼진 단칸방에 덩그러니 누워있으면 서러운 눈물이 베개를 다 적셨거든요.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이 나이 먹고 자식놈한테 이런 몹쓸 취급을 당하나 싶어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도 내 하나뿐인 아들인데 어쩌겠습니까? 내 이름으로 받은 대출이니 이자는 당장 제 손으로 갚아야 집이 경매로 안 넘어갈 거 아닙니까? 결국 저는 퉁퉁 부어오른 무릎과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다시 시장통으로 나가 팔을 까고 마늘을 다듬으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텼습니다. 그렇게 서러운 눈물로 서너 달이 훌쩍 지난 어느 늦가을 날이었어요. 시장에서 허리가 끊어지게 일하고 남은 시래기 몇 단을 머리에 인 채 막차 버스를 타려고 쩔뚝거리며 정류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어서 몸은 덜덜 떨리는데 갑자기 번쩍번쩍한 까만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제 옆에 스르륵 서더니 빵빵거리는 겁니다. 저는 길을 비켜달라는 건 줄 알고 깜짝 놀라 보따리를 이끌고 골목 쪽으로 바짝 비켜섰습니다. 그런데 차 창문이 내려가더니 아주 익숙한 사투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아이고 형수님, 그 우렁찬 목소리에 흠칫 놀라 고개를 돌려보니 세상에 우리 죽은 영호 애비의 불알 친구 강만석 씨가 환하게 웃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이게 누구요? 만석 씨 아니요? 참말로 오랜만이네. 세상에나. 차가 이리 커서 나는 누군가 했네. 만석 씨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영호 애비랑 고향 통영 앞바다에서 벌거벗고 같이 헤엄치며 자란 끈끈한 중마고우였습니다. 독학으로 공무원 시험 붙어서 구청에서 정년 퇴직할 때까지
아주 떵떵거리며 잘 살았고 성격이 하도 시원시원해서 동네방네 모르는 사람이 없는 마당발이었습니다. 십수년 전에 우리 바깥 양반이 몹쓸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떴을 때도 제 일처럼 발벗고 나서서 장내며 산소 자리까지 다 알아봐준 참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형수님, 이 추운 날씨에 여기서 뭐 하십니까? 짐이 많아 보이는데 얼른 차에 타소. 제가 집까지 편하게 모셔다 드릴게. 저는 제 옷에서 시장통 비린내와 흙 냄새가 날까봐 한사코 주춤거렸습니다. 하지만 만석 씨가 득달같이 차에서 내려 제 머리 위에 보따리를 빼앗아 트렁크에 실어버리는 바람에 못 이기는 척 고급스러운 조수석에 올라탔지요. 차 안에 은은하게 퍼지는 달콤한 방향제 냄새를 맡으니 제 모습이 더 초라했습니다. 현수님, 얼굴이 와 이리 팍 사갔습니까? 우리 조카 영호는 현장 소장 달아서 돈도 잘 번다 카더니 어미 호강도 안 시켜주는가 보네. 그 따뜻한 걱정의 말을 듣는데 억눌러 왔던 서러움이 복받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남들 앞에서, 그것도 남편 친구 앞에서 자식 얼굴에 똥칠하는 짓은 죽기보다 싫더라고요. 저는 얼른 눈가를 훔치며 애써 웃는 얼굴로 거짓말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요. 우리 영호가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이번에 이쁜 꽃집 아가씨랑 장가도 가고 서울에 아주 번듯한 신축 빌라도 얻어서 알콩달콩 잘 살고 있어. 내가 그냥 가만히 있질 못해서 그냥 운동 삼아 나오는겨. 제 입에서 장가 갔다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만석 씨가 핸들을 치며 호탕하게 웃더라고요. 아이고, 영호가 벌써 장가를 갔어? 내 연락도 못 받아서 축의금도 하나 못 챙겨줬네. 형수님,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영호 집으로 한번 갑시다. 아니, 지금 거길 왜 가? 안 돼. 애들 다 바쁠 텐데, 나중에. 제가 화들짝 놀래서 손사래를 치며 기겁을 했지만 만석 씨는 벌써 차를 돌려 아들네 동네 쪽으로 엑셀을 밟고 있었습니다. 에이, 형수님, 섭섭하게 왜 그래? 며느리 얼굴도 좀 보고 첫인사로 용돈이라도 듬뿍 지어주고 올랍니다. 한번 맘먹으면 소도 때려잡는 만석 씨의 넉살 같은 고집을 제가 어찌 꺾겠습니까? 결국 저는 쿵쾅거리는 불안한 마음을 끌어안고 조수석에 덜덜 떨며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지난번에 말도 없이 찾아갔다가 냄새난다고 문전박대 당했던 그 참담한 기억이 떠올라 숨이 턱턱 막혀왔거든요. 이번에도 문 안 열어주면 어쩌지? 또 그 여우 같은 며느리가 인상을 팍 쓰면서 남편 친구분 앞에서 나한테 망신을 주면 어쩌나. 손바닥에 식은땀이 차오르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데 차는 어느새 우리 영호가 사는 빌라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이야, 우리 조카 진짜 출세했네. 집이 아주 번쩍번쩍합니다. 형수님이 평생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며느리도 꽃집 한다니 얼굴이 참말로 곱겠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층으로 올라가는 내내 만석 씨는 조카 볼 생각에 싱글벙글이었지만 저는 입술이 바짝바짝 타들어가 피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익숙하고도 두려운 아들네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만석 씨가 망설임 없이 초인종을 향해 굵은 손가락을 뻗으려 하길래 제가 기겁을 하며 만석 씨 팔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저기, 만석 씨, 우리 애들 주말이라 쉴 텐데 그냥 갈까? 내가 며느리 보기가 좀 그래서 그려. 제발 그냥 가자. 제가 하도 사색이 돼서 바들바들 떨며 말리니까 눈치 빠른 만석 씨도 이상한 낌새를 챘는지 고개를 갸웃거리더라고요. 형수님, 혹시 저 시건방진 며느리가 우리 착한 형수님 구박합니까? 왜 이리 죄 지은 사람처럼 벌벌 떠십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도어락이 고장난 건지 아니면 집안 환기를 시킨다고 문을 살짝
덜 닫아둔 건지 현관문이 조금 열려 있더라고요. 그 좁은 문틈 사이로 쿵 하고 유리 그릇이 박살나는 소리가 나더니 아주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가 현관문 밖으로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아, 진짜 짜증나게 하네. 내가 니네 집 늙은이 반찬 해오는 거 냄새나서 토할 것 같다고 했지. 그거 다 쓰레기통에 버려. 순간 저와 만석 씨는 복도 바닥에 발이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어찌나 악에 받친 목소리인지 복도가 쩌렁쩌렁 울리는데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져서 숨도 안 쉬어지더라고요. 야, 너 말이 너무 심하잖아. 그래도 우리 엄마가 고생해서 만들어준 건데 그렇게 싱크대에 다 쏟아버리면 어떡해. 그리고 이번 달 대출 이자는 네가 낸다며. 미쳤어? 내가 그걸 왜 내? 그 노친네 이름으로 받은 대출이니까 어머니가 알아서 갚아야지. 나 요즘 꽃집 월세 내기도 빠듯하다고. 그 말에 저는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옆에 서 있던 만석 씨는 눈을 부릅뜨고 코를 벌렁거리며 당장이라도 문을 걷어차고 들어갈 기세로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덜썩 주저앉을 뻔한 걸 겨우 복도 벽을 짚고 바들바들 떨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문틈 너머로 들려오는 그 요물의 본색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며느리의 끔찍한 막말과 그 소리를 듣고 만석 씨가 터뜨린 경화스러운 진실은 눈먼 저의 인생과 아들놈의 헛된 꿈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복도 벽에 간신히 기대어 선 제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살짝 열린 현관문 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제가 알던 그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아니더라고요. 아, 진짜 짜증나게 하네. 내가 니네 집 늙은이 반찬 해오는 거 냄새나서 토할 것 같다고 했지. 그 노친네 반찬 해오는 척하면서 우리 감시하는 거 진짜 소름 돋는다고. 냄새나는 거 꾹 참고 비위 좀 맞춰줬더니 자꾸 귀찮게 하잖아. 그 끔찍한 소리에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어서 가슴만 퍽퍽 내리쳤습니다. 내가 지들 먹이겠다고 사흘 밤낮을 꼬박 세워 만든 그 귀한 반찬과 간장게장이 감시용 미끼 취급을 받다니요. 그런데 제 가슴을 더 갈기갈기 찢어놓은 건 그 악독한 말에 대꾸하는 우리 아들놈의 태도였습니다. 야, 그래도 명색이 우리 엄마인데 말이 너무 심하잖아. 그래서 어쩌라고. 나는 내 아까운 청춘 바쳐서 너한테 시집 와줬잖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봐. 오빠도 그 노인네 귀찮잖아. 그 말이 제 심장에 시퍼런 비수를 푹 하고 꽂았습니다. 아, 내 아들이 내가 목숨 바쳐 키운 내 새끼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며느리가 눈치를 줘서 어쩔 수 없이 저한테 모질게 굴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 자식놈 자체가 저를 냄새나고 귀찮은 짐짝으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집 명의도 빨리 내 집으로 돌려야 하는데 저 늙은이가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 이자만 나가잖아. 그건 엄마 유일한 재산인데 당장 어떻게 돌려. 엄마 살아계실 때까지만 좀 참아봐. 진짜 재수없어. 그 노인네가 빨리 죽어야 이 집이 온전히 우리 거가 되는데. 세상에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빨리 죽으라는 저주를 퍼부을 수 있습니까? 제가 평생 파다듬어 번 돈으로 지들 살 집 떡하니 마련해줬는데 저러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도 모자라 제 목숨이 빨리 끊어지기만을 바라고 있다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복도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입을 틀어막은 채 꺽꺽거리며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제 옆에서 그 끔찍한 폐륜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던 만석 씨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기 시작했어요.
만석 씨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주먹을 꽉 쥔 손등에는 핏대가 붉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호랑이처럼 눈에서 무서운 불꽃이 튀더라고요. 만석 씨가 화가 난 듯 씩씩거리며 갑자기 커다란 구두발로 살짝 열린 현관문을 쾅 하고 걷어차 버린 겁니다. 문이 떨어져 나갈 듯 굉음을 내며 활짝 열렸고 현관에 서 있던 저와 만석 씨의 모습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집안 거실 바닥에는 제가 해준 반찬통이 다 깨져서 뻘건 김치 국물과 게장 국물이 사방에 튀어 있었습니다. 그 난장파 한가운데 서서 며느리가 아들한테 삿대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갑작스럽게 문이 부서지는 소리에 며느리와 아들은 현관문 쪽을 쳐다보며 사색이 되더군요. 엄마 어떻게 왔어? 우리 아들놈은 저를 보자마자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 깜짝이야. 남의 집 문을 왜 그렇게 차고 난리세요? 며느리는 저를 보고 놀란 것도 잠시 만석 씨를 쳐다보며 아주 앙칼지게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자기가 방금 전까지 시어머니 죽으라고 악담을 퍼부은 것도 잊은 채 아주 아나무인으로 날뛰더라고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그 뻔뻔한 요물의 얼굴을 노려보며 이빨을 꽉 깨물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어가서 전현의 머리채를 다 쥐어뜯어버리고 싶었지만 충격이 너무 커서 몸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만석 씨의 행동이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당장 뛰쳐들어가 며느리의 뺨이라도 올려버릴 기세였던 만석 씨가 현관문 앞에 우뚝 멈춰 서 있는 겁니다. 만석 씨는 며느리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갑자기 눈을 비비고 고개를 앞으로 쑥 빼더라고요. 마치 길 가다가 죽은 사람이라도 마주친 것처럼 입을 떡 벌리고 경악한 표정이었습니다. 너 혹시? 만석 씨의 굵은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에 차서 바들바들 떨던 저도 만석 씨의 이상한 반응에 놀라 멍하니 쳐다봤죠. 며느리도 자기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낯선 남자의 시선에 당황했는지 흠칫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야 당신? 당신 누군데 남의 집에 문을 부수고 사람을 그렇게 뻔히 쳐다봐?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안 나가? 며느리가 날카롭게 악을 쓰자 만석 씨가 코웃음을 치며 집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만석 씨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제 평생 들어본 말 중에 가장 기가 막히고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만석 씨는 며느리 코앞까지 다가가더니 굵은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천벌을 받아야 할 네가 왜 여기 서 있노? 며느리는 너무 놀라서 덜덜 떨다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누구신데 남의 집에 와서 다짜고짜 큰 소리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안 나가요? 경찰? 그래, 불러라. 미친 건 네 년이지? 너 10년 전에 강남 술집 황금마차에서 일하던 에이스 수지 아이가. 순간 거실 안에는 무덤처럼 싸늘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수지라는 이름 석자가 튀어나오자 며느리의 얼굴이 하얀 백지장처럼 질려버렸거든요. 방금 전까지 저한테 빨리 죽으라며 악을 쓰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면서 두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미친 듯이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 아들놈은 눈을 끔뻑거리면서 만석 씨와 며느리를 번갈아 쳐다보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에이스라니요? 술집이라니요? 우리 수진이는 고아로 자라서 평생 꽃집만 하면서 성실하게 산 사람입니다. 사람 단단히 잘못 보셨어요. 아이고, 이 등신 머저리 같은 놈아. 네가 전현 공사에 제대로 몰린 기다. 만석 씨는 가슴을 퍽퍽 치며 기가 막히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내가 구청 퇴직금 받고 전현 얼굴 반반한 거에 홀려가지고
지 어미 병원비 대준다고 갖다 바친 돈이 2천만 원이야, 2천만 원. 고아, 꽃집, 쇼를 하네. 빚쟁이들 피해서 신분 세탁하고 요조 숙녀 코스프레 하고 다니는 천하의 사기꾼년이다. 그 말에 아들놈의 다리가 피 꺾이더니 뒤에 있던 소파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하고 며느리만 뚫어지게 쳐다보더라고요. 며느리는 어떻게든 이 위기를 모면해보려고 입술을 꽉 깨물며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오빠, 저 늙은이 말 듣지 마. 나 아니야. 나 수지 아니라고. 내가 오빠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알잖아. 저 노인네들이 나 쫓아내려고 작당하고 와서 헛소리 하는 거야. 며느리가 아들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눈물을 쥐어짜며 매달리는데 만석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니라고? 니년 왼쪽 허벅지 안쪽에 뻘건 장미 문신 있는 거 내가 똑똑히 아는데 당장 바짓 가서 확인해 볼까? 강남에서 몽글리다 빚 감당 안 되니까 잠수 타고 엄한 놈 하나 물어서 호구 잡은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장미 문신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아들놈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매일 밤 살을 맞대고 자는 남편인 지가 며느리 몸에 있는 문신을 모를 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동안 며느리가 꽃집에 돈이 들어간다며 아들 월급을 꼬박꼬박 뜯어갔던 것. 이 전셋집을 자기 명의로 돌리려 했던 그 모든 퍼즐이 맞춰진 겁니다. 너 진짜야? 저 아저씨 말이 다 사실이냐고. 아니야 오빠.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과거는 과거일 뿐이잖아. 내가 오빠 사랑하는 건 진짜야. 그 순간 아들놈의 커다란 손이 며느리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갈겼습니다. 며느리는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동그라졌고 뺨에서는 시뻘건 핏자국이 부어올랐습니다. 네가 감히 나를 속여? 내 피 같은 돈 다 빨아먹고 우리 엄마 집까지 뺏으려고 들어? 냄새에 예민하다고 해서 우리 엄마가 해온 반찬까지 다 버리게 만들었는데 네가 술집에서 일했던 여자였어? 아들놈은 배신감과 분노에 미쳐서 짐승처럼 소리쳤습니다. 자기 손으로 불쌍한 어미를 내친 그 알량한 자존심이 사실은 술집 출신 사기꾼의 치마폭에서 놀아난 결과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제야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저도 다리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벽을 짚고 천천히 일어난 저는 거실로 걸어 들어가 바닥에 엎드려 바들바들 떠는 며느리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제 발밑에 뒹굴고 있던 파김치통을 들어서 그 요물에 머리통 위로 남은 국물을 쫙 쏟아부어 버렸습니다. 미쳤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빨간 고춧가루와 액젓 국물을 옴팡 뒤집어 쓴 며느리가 악을 쓰며 저를 째려보더군요. 저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평생 마늘 깎고 파다듬어 굵어진 손가락으로 그년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냄새가 나? 노인네가 냄새가 나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 천하에 몹쓸려나 어디서 굴리던 더러운 년이 평생 고생한 내 손에다 대고 냄새난다 만다 지랄이여? 제가 악에 받쳐 머리채를 마구 흔드니까 며느리는 돼지 멱다는 소리를 지르며 허우적거렸습니다. 엄마, 내가 미안해. 내가 눈이 멀었어. 인연 당장 내쫓을게. 당장 경찰에 사기죄로 쳐넣을 거야. 우리 아들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바닥에 엎드려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만석 씨가 씩씩거리며 다가오더니 며느리의 뒷덜미를 개 끌듯이 잡아 끌어 현관 밖으로 내팽겨 쳤습니다. 이 더러운 사기꾼년아, 당장 꺼져. 한 번만 더 내 조카 근처에 얼썽거리면 콩밥 먹을 줄 알아라. 며느리는 신발도 못 신은 맨발에 뻘건 김치 국물을 줄줄 흘리며 복도 바닥에 흉하게 나뒹굴었습니다. 때마침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동네 사람들이 기겁을 하며 쳐다보자 며느리는 수치심에 얼굴을 가리고 비상구 계단으로 도망치듯 굴러 내려갔습니다. 그 비참하게 도망치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주저앉아 통곡했어요. 내 아들의 눈을 멀게 하고 내 피 같은 재산을 다 빨아먹으려
내 피 같은 재산을 다 빨아먹으려 했던 그 악독한 영국이 마침내 산산조각이 나는 통쾌하고도 서글픈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뻘건 김치국물을 뒤집어 쓰고 맨발로 도망친 며느리의 꼴을 본 뒤로 우리 집에는 아주 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우리 아들놈은 다음 날로 당장 변호사를 찾아가서 혼인 취소 소송을 걸었습니다. 신분을 속이고 빚쟁이한테 쫓기던 과거를 다 숨긴 채 사기 결혼을 한 거니까 당연히 혼인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였죠. 아들이 그 여자의 명의로 해줬던 신축 빌라 전세금도 기를 쓰고 다 회수해 왔습니다. 전세금 빼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제 집 담보로 잡혀있던 은행 대출금부터 싹 다 갚아버린 거였습니다. 은행에서 대출금을 다 갚고 뽀송뽀송해진 제 집문서를 돌려받던 날 아들은 길바닥에 덜썩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 내가 진짜 죽일 놈이야. 미쳐도 단단히 미쳐서 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지킨 집인데 그 여우 같은 말에 속아서 엄마를 짐짝 취급하다니. 나 진짜 천벌받을 놈이야. 아들놈이 자기 뺨을 막 후려치면서 통곡을 하는데 제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미워도 내 배 아파 낳은 내 새끼고 잘못을 뉘우치고 저렇게 피눈물을 흘리는데 어미가 어찌 매정하게 버리겠습니까? 아이고 이 멍청한 놈아,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앞으로는 사람 껍데기만 보지 말고 속을 들여다보면서 살아라. 저는 쭈글쭈글한 손으로 우리 아들놈 등을 토닥이며 같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사기 결혼의 악몽이 끝나고 한 1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만석 씨가 우리 집에 싱글벙글 웃으며 양손 무겁게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 찾아왔더라고요. 형수님, 내가 오늘 기가 막히게 속 시원한 소식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아이고 만석 씨, 맨날 이리 신세만 지는데 뭘 또 사왔어. 그래 무슨 좋은 소식인데 그리 얼굴이 훤혀? 만석 씨가 제 앞에 바짝 다가오더니 목소리를 쫙 깔고 그 요물 같은 며느리 소식을 전해주더군요. 우리 아들한테 쫓겨나고 위자료는커녕 빈털터리가 된 그년이 결국 갈 데가 없어서 다시 술집으로 기어들어갔다는 겁니다. 강남에서는 이미 사기꾼으로 소문이 나서 받아주는 데가 없으니 저기 이름 모를 지방 총구석에서 싸구려 노래방을 전전하며 술을 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비오는 밤에 잔뜩 취한 손님 차를 얻어 타고 가다가 그만 큰 교통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고 운전하던 남자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다고 하네요. 그녀는 겨우 목숨은 건졌는데 척추가 다 부서져서 평생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 신세를 지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제 등골로 오싹한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세상에나 결국 지가 지은 죄를 고스란히 돌려받았구먼.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더니 하늘이 무심하진 않은가 봐. 내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남의 재산 뺏으려고 이미 죽으라고 악담을 퍼붓더니 지 다리가 먼저 부서졌네요. 속이 다 시원합니다. 저는 쯧쯧 혀를 차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맺혀있던 시커먼 웅어리가 싹 내려가는 걸 느꼈습니다. 심하게 다친 건 딱 하나, 사람이 지은 죄는 어떻게든 자기한테 돌아오는 법이라는 걸 그 요물을 보며 뼈저리게 느꼈죠. 참 그리고 우리 만석 씨한테는 제가 아주 제대로 은혜를 갚았습니다. 제가 담근 간장게장이랑 전복장을 바리바리 싸서 만석 씨 댁에 보내드리고 우리 아들이 직접 찾아가서 큰절 올리고 두둑하게 용돈도 챙겨드렸거든요. 만석 씨 아니었으면 우리 모자는 평생 그 사기꾼 년한테 빨대 꽂혀서 길바닥에 나앉을 테니까요. 그렇게 폭풍 같던 시간이 지나고 지금은 우리 집이 어찌 지내는지 궁금하시죠? 우리 영호는 그 뒤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한테 어찌나 끔찍하게 자랐는지 모릅니다. 월급 타면 10원 한 장 허투루 안 쓰고 다 제 통장으로 꼬박꼬박 가져오더라고요. 주말이면 낡은 집 마당에 잡초도 뽑아주고 제 굽은 허리 주물러 주면서
아주 지극정성 효도를 한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아들이 현장 일 하다가 알게 된 참한 식당 이모님 조카딸이랑 눈이 맞아서 다시 장가를 갔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새 며느리는 화려한 꽃집 아가씨도 아니고 뽀얀 원피스를 입지도 않았습니다. 수수하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 손마디가 저처럼 굵직한 평범한 회사원인데 마음씨가 어찌나 비단결 같은지 모릅니다. 저를 볼 때마다 냄새난다고 피하기는커녕 제 주름진 손을 덥석덥석 잡으며 살갑게 굴더라고요. 얼마 전 제 생일날에는 새 며느리가 직접 미역국을 끓여서 저한테 따뜻한 밥 한 상을 차려주더라고요. 엄마, 밥맛 어때? 우리 여보가 어제부터 엄마한테 맛있는 밥 해준다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 어머님, 제 솜씨가 어머님 발끝에도 못 미치지만 그래도 맛있게 드세요. 앞으로는 제가 평생 따뜻한 밥 차려드릴게요. 그 따뜻한 미역국을 한술 뜨자 콧날이 시큰해지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평생 시장 바닥에서 억척같이 살아온 세월이 비로소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이제 저는 시장에 반찬 팔러 안 나갑니다. 내 이름으로 된 번듯한 내 집에서 아들내미가 주는 용돈 받아가며 동네 노인정이랑 문화센터 다니면서 아주 호강하며 살고 있어요. 제 이야기 들으시는 동년배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은 꼭 명심하세요. 자식이 아무리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예뻐도 절대 내 손에 쥔 마지막 동아줄은 놓으시면 안 됩니다. 늙으면 돈이 효자고 내 이름 석자 적힌 내 집 한 채가 가장 든든한 백이더라고요. 자식한테 다 퍼주고 길바닥에 나앉고 나서 후회를 해봐야 늙고 병든 부모를 반겨줄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지옥 같았던 시간을 버텨내고 이제야 진짜 사람 사는 것 같이 웃으며 살고 있는 76 노인네의 당부였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참말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남은 인생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쓰면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사연을 낭독해드리고 있는데 불편하지는 않으셨나요? 어떠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사연을 읽으면서 사람이 가장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믿던 사실이 전부 거짓말이었던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 주변에서도 결혼까지 마음먹었던 여자가 알고 보니 애가 셋이나 딸린 이혼녀였던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서 놀랐거든요.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행복해지지만 사람을 잘못 만나면 그만큼 고통스러운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